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세가 된 김성호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은행 지점장으로 33년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18년 당시 저는 58세였고 퇴직을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33년간 성실히 일한 덕분에 퇴직금으로 2억 8천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도 7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계산해 보니 총 3억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있었죠. 당시에는 이 정도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이자로만 월 200만 원 정도는 나올 테니까 기본 생활비는 해결되고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퇴직이 다가오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월 고정급여가 나왔는데 이제는 오로지 제가 모아놓은 돈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현실이 부담스러웠어요. 게다가 의료비나 기타 예상치 못한 지출을 생각하면 3억 5천만 원도 그리 큰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 돈만으로 과연 충분할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은행원이다 보니 투자에 대한 감각도 어느 정도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도 많이 해봤고 고객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도 수없이 봐왔거든요. 특히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고객들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바탕으로 꾸준히 자산을 늘려나가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그냥 예금에 넣어 두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운명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었는데도 모텔 앞에 차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방 있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고 업주들은 죄송합니다. 만실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모텔은 대기 명단에 이름을 적어두시면 취소 나올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 어디선가는 잠을 자야 하는데 모텔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인 수요가 보장된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호텔보다는 저렴하고 민박보다는 시설이 좋으니까 중간 지점을 노리는 고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제주도 같은 관광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지역에서도 출장객이나 기타 용무로 오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을 테니까 수요가 끊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숙소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내보니 처음에는 걱정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은행에서만 일했는데 갑자기 모텔업이라니 너무 다른 분야 아니야? 그리고 모텔이라는 게 좀 그런 이미지도 있잖아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텔업은 제조업이나 유통업처럼 복잡한 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은행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많이 해봤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특히 강조한 부분은 안정성이었어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만 숙박업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에 해당하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하면서 여러 업종의 수익성을 분석해 본 경험이 있어서 숙박업의 수익 구조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했어요. 월 임대료 수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은행원인 제게는 친숙한 분야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지인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대부분 요즘 모텔업이 괜찮다더라고 들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은행에서 먼저 퇴직한 선배 한 분은 나도 비슷한 걸 고민해 봤는데 모텔은 현금 회전이 빠르고 수익성도 나쁘지 않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렇게 마음을 굳힌 후 본격적인 시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원 출신답게 데이터부터 찾아봤죠. 2018년 당시 전국에 등록된 모텔이 약 3만여 개 정도 되었고, 이 중에서 70% 이상이 연중 가동률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관광지나 교통 요지에 있는 모텔들은 성수기에 9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보니까 숙박업 전체의 매출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수익성도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업 관련 블로그를 통해 실제 운영자들의 후기를 찾아봤는데 15실 규모의 모텔 기준으로 월 평균 매출이 1천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나오고, 여기서 임대료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순수익이 월 300만 원 이상은 나온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연간 600만 원이면 투자금 회수 기간도 그리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욱이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던 시기라서 나중에 매각할 때도 손해는 보지 않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더욱 고무적이었던 것은 당시 막 떠오르기 시작한 온라인 플랫폼들이었습니다. 야놀자, 여기 어때 같은 앱들이 활성화되면서 작은 모텔도 전국 고객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더라고요. 예전에는 지나가는 손님들만 받았다면 이제는 미리 예약을 받을 수도 있고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유리한 환경이 된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추세니까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면 고객층을 크게 넓힐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본격적인 물색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와 함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예산 3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 리모델링비 5천만 원, 운영자금 1억 원 정도로 배분하기로 했어요. 위치는 서울에서 1시간 이내 거리의 관광지나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외진 곳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너무 도심은 임대료가 부담스러우니까 적당한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중요했어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매물을 알아보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다니면서 임대 가능한 모텔들을 소개받았는데 각각 나름의 장단점이 있었어요. 어떤 곳은 위치는 좋은데 시설이 낡았고, 어떤 곳은 시설은 괜찮은데 임대료가 너무 높았습니다. 한 달 정도 발품을 팔면서 10곳을 직접 둘러본 끝에 경기도 가평 쪽에 괜찮은 모텔을 발견했습니다. 15실 규모의 펜션촌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주변에 경쟁 업체도 많지 않았어요. 내비게이션으로 확인해 보니 서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였고 주변에 유명한 계곡과 펜션들이 많아서 관광객들의 유입이 꾸준할 것 같았습니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점은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가깝다는 거였어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출장이나 기타 용무로 오는 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건물주와 협상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보증금 2억 원, 월세 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제가 은행원 출신이라는 점과 장기 임차 의사를 강조하면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600만 원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었어요. 계약 기간은 5년에 5년 연장 옵션까지 있어서 안정성도 확보했다고 생각했죠. 은행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많이 검토해 본 경험이 있어서 계약 조건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시설을 점검해 보니 전체적으로는 괜찮았지만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벽지가 좀 낡았고 침구류도 교체가 필요했으며 화장실도 현대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에 5천만 원 정도 투자하기로 했는데 아내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디자인을 맡아 주었어요.
요즘 손님들은 청결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감성적이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준비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입점 신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몇 장의 사진과 기본 정보만 올리면 되었고 수수료도 예약 성사 시 5%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담당자와 통화해 보니 요즘 가평 지역 수요가 늘고 있어서 좋은 시기에 시작하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더라고요. 2019년 3월 드디어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치고 온라인 플랫폼에 사진을 올렸는데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바뀐 인테리어가 사진으로 봐도 매력적으로 보였고 특히 각 방마다 다른 컬러 포인트를 준 것이 젊은 고객들에게 어필했나 봅니다. 오픈 첫 주말에 14실 중 12실이 예약으로 차고 나머지 2실도 당일 들어온 손님들로 채워졌습니다. 100% 가동률을 기록한 거죠. 특히 온라인 예약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서울, 인천은 물론이고 멀리 부산에서까지 예약이 들어왔어요. 가평 지역으로 펜션 여행을 오는 커플들이나 가족들이 펜션비가 부담스러워서 모텔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당시 가평 지역 펜션들이 주말 기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했는데 저희는 7만 원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확실했습니다. 우리 모텔은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해놨으니까 사진으로 봤을 때도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첫 매출이 980만 원이 나왔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계산해 보니 가동률이 65% 정도 되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4월에는 벚꽃철이라 더욱 좋아서 일 200만 원을 기록했고 5월 연휴 때는 며칠 연속 만실을 기록하며 일 350만 원까지 매출이 나왔어요. 연휴 기간에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는 날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월세 600만 원과 전기료 120만 원, 수도료 50만 원, 청소비 80만 원 등을 빼고 나면 순수익이 5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계산이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효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예전에는 간판이나 전단지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검색해서 찾아올 수 있으니까 고객층이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특히 젊은 고객들은 거의 100% 온라인으로 예약을 했고 실시간으로 예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편리했어요. 야놀자 앱에서 우리 모텔을 검색하면 실시간 예약 가능 여부와 가격이 바로 나오니까 투명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런 결과를 보고 나서는 완전히 마음을 바꿨어요. 당신이 역시 보는 눈이 있었네. 라면서 격려해 주더라고요. 매일 저녁에 함께 그날의 예약 현황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 예약이 들어올 때마다 둘 다 기뻐했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체크아웃할 때 깔끔하고 좋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라는 말을 해주시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33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직접적인 칭찬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기능도 유용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지, 어떤 연령대가 주 고객층인지, 평균 투숙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었어요. 분석 결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커플들이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오는 손님들이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도 세울 수 있었어요. 여름 성수기가 되니까 더욱 바빠졌습니다. 7월, 8월에는 거의 매일 만실이었고 심지어 예약이 안 되어서 돌아가는 손님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주말에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방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8월 매출은 일 450만 원을 기록했는데 이때만 해도
이 사업이 정말 대박이구나 싶었어요.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도 많이 오셔서 고객층이 다양해지는 것도 좋았습니다. 플랫폼에서의 평점 관리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야놀자에서 우리 모텔 평점이 4.2점 정도 나왔는데 깨끗하다, 친절하다, 가성비 좋다는 후기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좋은 후기가 쌓이니까 검색했을 때 상위에 노출되는 횟수도 늘어나고 그러면 또 예약이 더 많이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가끔 부정적인 후기가 올라올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대부분 사소한 문제들이었고 빠르게 개선해서 재발 방지에 노력했어요. 19년 하반기부터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플랫폼 수수료 인상이었어요. 처음에는 5%였던 수수료가 7%로 오르더니 몇 달 후에는 8%가 되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공지가 나왔지만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어요. 업주들의 의견을 묻거나 사전 협의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7만 원짜리 방을 예약받으면 처음에는 500원만 수수료로 냈는데 이제는 600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더 큰 문제는 검색 노출 방식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후기 점수와 예약률만 좋으면 자연스럽게 상위에 노출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광고라고 표시된 업체들이 맨 위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광고 모텔들이 검색 결과의 상위 5개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저희 같은 일반 모텔들은 한참 아래쪽에 밀려나 있더라고요. 우리 모텔이 뒤로 밀려나면서 노출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당연히 예약량도 감소했습니다. 플랫폼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프리미엄 광고를 신청하시면 상위 노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광고비는 월 80만 원부터 시작이었는데 노출 순위를 더 높이려면 120만 원, 150만 원까지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고정비로 들어가니까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하지 않으면 점점 뒤로 밀려날 것 같아서 결국 월 80만 원짜리 기본 광고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80만 원을 써도 상위 5위 안에 들어가기는 어려웠고 겨우 7, 8위 정도에 노출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취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2020년 초부터 젊은 손님들의 후기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가 좀 아쉽네요. 사진과 다르게 느껴져요. 요즘 감성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같은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무리 깔끔하게 정리해놨어도 그냥 평범한 모텔이라는 인식을 벗어나기 어려웠어요. 심지어 후기에서는 모텔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는 향초까지 피워가며 신경 쓰고 있었는데도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손님들은 단순히 깨끗하고 저렴한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감성적인 인테리어를 원하고 독특한 컨셉이나 특별한 경험을 기대했습니다. 이들은 후기에서도 인스타 감성이 없다, 사진 찍기에 별로다, 특별함이 없다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깔끔하게 정리해놨어도 그들 눈에는 그냥 평범한 모텔로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부정적인 후기 하나가 올라오면 평점이 떨어지고 그러면 또 노출 순위가 밀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에어비앤비나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소들이 같은 가격대에서 경쟁 상대로 등장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나 독특한 컨셉의 부티크 모텔들이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젊은 고객들을 빼앗아 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곳들은 방 개수는 적지만 하나하나의 스토리와 개성이 있어서 사진 찍기 좋고 특별함을 추구하는 요즘 세대들에게 어필했습니다. 예를 들어 숲속의 비밀 아지트라는 컨셉의 펜션이나 빈티지 감성을 내세운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들이 같은 가격대에서 경쟁을 걸어온 거죠. 2020년 1월부터 예약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20% 정도 감소했는데 처음에는 겨울이라 그런가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월, 3월이 지나도 회복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더욱이 주변에 새로운 모텔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모텔들은 저희보다 훨씬 세련된 인테리어와 마케팅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10%를 넘어서더니 급기야 12%까지 올랐어요. 7만 원짜리 방을 예약받으면 8,4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광고비 8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플랫폼에만 170만 원 가까이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끊으면 예약이 뚝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낼 수밖에 없었어요. 플랫폼 담당자는 경쟁이 치열해져서 어쩔 수 없다면서도 더 많은 광고비를 투입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계속 권유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내와 함께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면서 걱정을 표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코로나만 지나가면 다시 좋아질 거야. 라고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도 몰랐고 플랫폼 수수료가 계속 오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위기의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 같아요. 2020년 상반기가 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관광업계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사람들이 여행을 자제하면서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기존 예약의 70% 이상이 취소되었고 신규 예약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특히 단체 모임이나 워크숍 같은 예약들이 모두 취소되면서 주말 매출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상황인데 더 큰 타격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역 내 경쟁 업체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었어요. 우리 모텔에서 반경 1옴 내 새로운 모텔 3곳이 거의 동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중 한 곳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체인 모텔이었고 나머지 2곳도 저희보다 훨씬 세련된 인테리어와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더욱이 이 모텔들은 모두 신축 건물이라서 저희 같은 기존 모텔과는 시설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체인 모텔의 등장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브랜드 파워부터가 달랐어요. 손님들이 모텔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일정한 품질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저희 같은 개인 모텔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체인 모텔은 본사 차원에서 마케팅을 하고 플랫폼 광고비도 훨씬 많이 써서 검색 상위를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저희가 월 80만 원 광고비를 써서 겨우 7, 8위에 노출되는 동안 체인 모텔은 항상 1, 2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모텔들은 저희보다 5영원에서 1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습니다. 같은 15실 규모인데도 평일 기준 저희는 5만 원, 새로운 곳들은 45영원 정도로 책정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손님들은 당연히 더 저렴한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욱이 새로운 모텔들은 신규 오픈 기념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할인까지 해서 실제로는 3만 원대까지 가격을 낮췄습니다. 가격 경쟁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기존 고객들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모텔업은 재방문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고요. 은행에서 일할 때는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가 중요했는데 모텔업은 완전히 달랐어요. 대부분의 손님들이 일회성으로 이용하고 설령 같은 지역에 다시 온다고 해도 가격이나 위치 등을 비교해서 그때그때 다른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충성도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업종이었어요.
심지어 좋은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도 다음에는 다른 모텔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도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일 5만 원에서 45영원으로 주말 7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낮췄어요. 그런데 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손님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업체들도 덩달아 가격을 더 내리면서 끝없는 출혈 경쟁이 시작되었어요. 몇 달 후에는 평일 35영원, 주말 5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 정도 가격으로는 고정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어느새 15%까지 올라 있었어요. 45영원 받으면 75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상위 노출을 위한 광고비는 월 120만 원까지 올려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아예 검색 결과에서 보이지 않더라고요. 새로 생긴 모텔들이 엄청난 광고비를 투입하면서 기존 모텔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플랫폼 담당자는 시장 상황이 어려워서 더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면서 광고비를 더 늘리라고 계속 압박했어요. 이때 정말 절망적인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 매출이 600만 원 정도로 떨어진 상황에서 플랫폼 수수료 90만 원, 광고비 120만 원, 월세 600만 원, 전기료 150만 원, 청소비 80만 원 등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적자였어요. 일하면 일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방을 비워두면 고정비만 나가고 방을 채워도 수수료와 광고비 때문에 남는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손님이 많이 올수록 청소비와 어메니티 비용이 더 들어가서 적자 폭이 더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6월에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평 지역에 또 다른 대형 펜션 단지가 오픈한 거예요. 그런데 이 펜션들이 비수기 가격을 모텔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나온 거였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모텔이나 펜션이나 가격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펜션을 선택하겠죠. 바베큐도 할 수 있고 공간도 넓고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기에도 좋으니까요. 더욱이 펜션들은 인스타그램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해서 젊은 고객들에게 더 어필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 고객층이었던 가족 단위, 커플 손님들이 거의 다 펜션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남은 것은 정말 가격에만 민감한 손님들 뿐이었는데 이런 분들은 예약 플랫폼에서 가장 저렴한 곳만 골라서 오시니까 충성도는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코로나 때문에 전체 수요가 급감한 상황이어서 이런 가격 민감형 고객들마저 크게 줄어들었어요. 7월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서 한 달 매출이 3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까지 올렸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지역 간 이동 자제 등의 조치가 내려졌어요. 사실상 관광업계에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약 취소가 하루 종일 걸려왔고 새로운 예약은 거의 전무한 상태가 되었어요. 9월 한 달 동안 저희 모텔의 가동률이 15%까지 떨어졌습니다. 15실 중에서 하루 평균 2, 3실 정도만 손님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매출이 떨어져도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야 했어요. 월세 600만 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야 하는 돈이었고 전기료만 해도 기본료 포함해서 월 1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모텔은 24시간 조명을 켜두고 냉방을 유지해야 하니까 손님이 없어도 전기료는 크게 줄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수도료 40만 원, 인터넷비 15만 원, 보험료 30만 원, 청소용품비 50만 원 등을 합치면 매월 885만 원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9월 총 매출이 280만 원 정도였는데 고정비와의 차이가 600만 원이 넘었어요.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준다고 했지만 신청 절차는 복잡하고
지급액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매출 감소율을 증명하고 임대차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지원금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것도 몇 달 후에나 나왔고 고정비를 감당하기에는 정말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10월부터는 매월 500만 원씩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 7천만 원을 차례로 해약해서 메꿔 나갔는데 이 돈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정말 무서웠어요.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정리하다 보면 둘 다 말없이 한숨만 나왔어요. 33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 몇 달 만에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절망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11월에는 더욱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펜션촌 전체가 사실상 폐쇄 상태가 되었어요. 관광객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어진 거죠. 그나마 있던 출장이나 업무 관련 손님들마저 원격 근무로 전환하면서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달 매출은 15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고정비는 여전히 885만 원씩 나가니까 한 달에 735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정말 심각하게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건 아닌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는데 둘 다 확신을 갖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그만두면 지금까지 투입한 돈이 다 날아간다는 생각과 계속하면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불안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2억 원 넘게 손해본 상황에서 더 버텨봤자 좋아질 것 같지 않다고 했고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분명히 회복될 거다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보기로 했어요. 시설을 대폭 개선해서 차별화를 시도해보자는 거였습니다. 21년 초에 추가로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다시 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모던하고 감성적인 컨셉으로 바꾸고 각 방마다 다른 테마를 적용했습니다. 일부 방은 게이밍룸으로 만들어서 고성능 PC와 대형 모니터를 설치했고 일부는 파티룸으로 컨셉을 정해서 음향 시설과 조명을 특별히 설치했어요. 또 일부 방은 힐링룸이라는 이름으로 아로마 디퓨저와 마사지 의자를 비치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도 강화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예쁜 사진들을 올리고 블로그 체험단도 모집해서 홍보를 시도했어요. 인플루언서들에게도 무료 숙박을 제공하면서 홍보를 부탁했습니다. 플랫폼 광고비도 월 150만 원으로 늘렸고 네이버 블로그 광고까지 추가로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적금을 모두 해약한 상황에서 카드론까지 받아서 마지막 투자를 한 거였어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리모델링 효과인지 예약이 조금씩 늘어났고 후기도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인테리어가 예쁘네요. 사진 찍기 좋아요. 게이밍룸 대박이에요. 같은 긍정적인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6월에는 월 매출이 800만 원까지 회복되어서 드디어 고비를 넘겼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되었는데도 예전 같은 호황은 오지 않았어요. 7월 매출이 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는 2019년 같은 시기에 70% 수준이었습니다. 더욱이 플랫폼 수수료가 17%까지 올라 있어서 실제 순수익은 더욱 적었어요. 광고비 150만 원까지 포함하면 플랫폼에만 월 300만 원 가까이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도 경쟁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8월부터는 다시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2021년 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적금도 다 떨어지고 카드론 한도도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매월 적자만 계속 누적되고 있었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제 그만하자고 했을 때 저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어요. 총 손실액을 계산해 보니 3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평생 모아온 돈이 모두 날아간 것입니다. 2022년 1월 61세의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모든 노후 자금을 잃은 채로 말입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 적금 7천만 원, 그리고 추가로 투입한 카드론 2천만 원까지 총 3억 7천만 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33년간 성실히 일하며 모아온 돈이 3년 만에 모두 날아간 것입니다. 통장 잔고는 150만 원이 전부였고 오히려 카드론 잔액 때문에 마이너스 상태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61세 나이에 은행원 경력만으로는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나이가 너무 많다,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특히 어떤 회사에서는 모텔 사업 실패하신 분이 과연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때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주 6일 근무에 24시간 교대 근무였어요. 33년간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던 제가 경비실에 앉아서 택배를 받고 방문증을 발급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출근 날 경비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저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컸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활비를 보탤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는데 57세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결국 대형마트에서 파트타임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급 960원에 하루 4시간씩 주 5일 해서 월 7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둘이 합쳐서 월 250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텔 사업할 때 월세로만 600만 원씩 나갔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동네에서 나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지점장이라는 직책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경비원이 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던 분들이 이제는 그냥 지나가거나 심지어 반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 경비 아저씨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경비 일 자체도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해야 하는데 61세 몸으로는 체력적으로 버티기 어려웠어요. 특히 야간 근무를 할 때는 졸음을 참기가 힘들었고 추운 겨울날에는 관절이 아파서 고생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일했는데 이제는 추위와 더위를 직접 견뎌야 하니까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내 인생인가 하며 절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어도 일자리라도 있는 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많이 울었지만 점점 강해지면서 우리라도 건강하니까 버틸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경비 일을 하면서 만난 다른 동료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월 25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게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 할 수 있더라고요. 외식은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해 먹고 옷도 필요한 것만 사고 모든 지출을 최소화했습니다. 모텔 사업할 때는 매월 수백만 원씩 나가는 고정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고정비가 거의 없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집세는 전세라서 따로 나가는 게 없었고 생활비만 관리하면 되니까 계산이 단순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이런 생활에도 적응이 되었어요. 경비 일에도 익숙해졌고 아파트 주민들과도 나름 친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과거 이야기를 알고도 고생 많으시네요 라며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특히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일자리라도 있는 게 어디냐며 위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내도 마트에서 일하면서 나름 보람을 찾더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며 자위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3년 전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을 느낍니다. 가장 뼈아픈 교훈은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사업도 시대 변화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텔업이 망한 것은 단순히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 전부터 이미 구조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겁니다.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플랫폼 의존도의 위험성입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구세주처럼 보였어요. 작은 모텔도 전국 고객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고 예약 관리도 편리하고 마케팅 효과도 크니까 정말 고마운 존재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플랫폼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수수료는 계속 올리고 광고를 하지 않으면 노출도 시켜주지 않고 결국 업주들을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구조였어요. 매달 플랫폼에만 200만 원 넘게 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과연 내 사업인지 플랫폼의 사업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모텔을 단순한 숙박업으로만 생각했어요. 깨끗하고 저렴하면 손님들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숙소에서도 경험을 추구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감성적인 공간, 특별한 컨셉, 스토리가 있는 장소를 원했어요.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추억을 만드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정비 구조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점입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고정비와 변동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막상 제 사업에서는 그걸 간과했어요. 모텔업은 고정비 비중이 매우 높은 업종이에요. 월세, 전기료, 인건비 등이 매월 800만 원 넘게 나가는데 매출이 줄어들어도 이 비용들은 그대로 나가야 해요. 변동비가 적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지만 매출이 떨어졌을 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는 경쟁 환경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주변에 경쟁 업체가 별로 없어서 안심했는데 몇 년 사이에 모텔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특히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 모텔들이 들어오면서 개인 모텔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죠. 브랜드 파워, 마케팅 예산, 시설 투자 규모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변화를 미리 예상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업종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입니다. 은행업과 모텔업은 완전히 다른 분야였어요. 은행업은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가 중요하고 신뢰와 안정성이 핵심이에요. 하지만 모텔업은 대부분 일회성 고객이고 가격과 편의성이 더 중요했어요. 고객 충성도라는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업종이었는데 저는 은행업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입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항상 리스크 분산을 강조했는데 제 투자에서는 그걸 적용하지 못했어요. 모든 노후 자금을 한 사업에 몰빵한 것 자체가 큰 실수였죠. 적어도 절반 정도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나머지로만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실이 커지는데도 계속 추가 투자를 한 것도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이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안정적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사업은 없어요. 특히 모텔업 같은 경우는 겉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변수들이 있는 업종입니다. 플랫폼 정책, 소비자 트렌드, 경쟁 환경, 규제 변화 등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둘째, 경험 없는 분야에 큰 돈을 투자하지 마세요. 저는 은행원 경험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어요. 이론과 실무는 완전히 다르고 특히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서비스업은 더욱 그래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면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은 후에 확장하는 게 맞아요. 셋째, 플랫폼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온라인 플랫폼이 편리하고 효과적인 건 맞지만 그들의 정책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어요. 수수료 인상, 노출 정책 변경, 광고비 증가 등은 업주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가능하면 자체적인 고객 확보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해요. 넷째, 고정비 부담을 신중하게 계산하세요. 특히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고정비가 높은 사업은 매출이 떨어졌을 때 치명적일 수 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계산해보고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하세요. 저는 좋을 때만 생각하고 나쁠 때를 대비하지 못했어요. 다섯째, 무엇보다 모든 자산을 한 곳에 투자하지 마세요.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고 손실 한도를 미리 정해 두세요. 저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추가 투자하다 보면 파산까지 갈 수 있어요. 손실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용기예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해요.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50대 후반이나 60대에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특히 노후 자금을 투자할 때는 정말 여러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는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나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어렵지만 마음만은 편해요. 더 이상 매달 적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플랫폼 수수료나 광고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빚 없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끔 과거를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신중한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와 같은 또 다른 실수를 막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